겨울에 비가 더럽게 많이 오네요. 좋으세요? 아, 겨울에는 눈이 와야죠. 아, 이게 눈 오는 게 싫고 미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나이가 이제. 자,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펴시면 제3절 대링에서 1, 대리의사 1, 현명주의가 나와요. 요건 요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아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 여기서 치명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병은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비로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본인이 요 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부담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법조문 읽어볼게요. 114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겁니다 라는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다면 을은, 병은 결국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누구로 받아들이겠어요? 을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을,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병이,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이거를 을에게 책임지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현명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지죠? 대리인이. 만약에 현명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이 나와 있고 표시 음이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현명의 방식이 나옵니다. 일단 현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하면서 갑이 만들어준 위임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제한이 없어요. 말로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현명의 방식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을이 본인을 사칭한 경우, 본인을 가장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게 뭐예요? 현명이잖아요. 근데 을이 마치 누군 것처럼요? 갑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하고요. 만약에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거는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이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니니까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입니다. 일단 요 예외로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라고 안 밝혀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나왔지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일단 왜 상행위는 현명 안 해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상행위의 가장 주된 특징은 반복적이다는 거죠. 그죠? 반복적인데 일일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현명해야 된다면 실제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장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문제입니다.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대리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출근해 있고 부인이 아파트의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보일러의 기름값은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으니까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 넣은 그 행위에 대한 효과가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남편에게도 효과가 기속되고요. 근데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뭐 재미로 말씀드리면, 남자분이 더 많으시네요. 그 남편이 룸사롱 가서 술 처먹고 막 그래가지고 카드값이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부인이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갚아줘야 돼요? 착하시네. 거꾸로 부인이 명품 가방 사고 막 명품 빤스 사고 막 그러느라고 백화점에서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카드값이 1,500만 원 나왔어요. 남편이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그죠? 둘 다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어요. 따라서 배우자의 행위가 남편이나 처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뭐에 한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한하는 거예요. 따라서 룸사롱 가서 술 먹는 것은 명백히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효과가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하면요? 글쎄요. 그 다음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도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부재산 별산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행위는 별개 행위예요. 그러니까 타방에 효과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솔직히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할 때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혼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그동안 내가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 많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구라입니다, 구라. 왜 그러냐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죠? 구라니까 또 떠오르는 김구라도 그렇죠, 그죠? 김구라도 그죠? 그 김구라 그 인간은 욕하는데 꼴보기 싫은 게 아직도 와이프 그 코스프레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뭐 보증수고 뭐 조금 막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뭐 내가 빚을 갚다 왔다 못 견뎌가지고 이혼했다,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와이프 욕하고, 그죠? 은근슬쩍. 그리고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이네. 그럼 그 인간은 너무 보기 싫어요. 또 아들까지 데려나오죠, 그죠? 아들까지 데려나오고 그러면서 그동안 또 얼마나 행복한 척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부인이 보증수 따라 남편이 갚아줄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빚을 갚은 것은 결국 뭐냐면 지빚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가 연대 보증을 섰거나 같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대충 보니까 처갓집에서 사업하는데 연대 보증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연대 보증 쓰거나 그래가지고 집이 갚은 거지 결코 자기의 와이프 빚은 갚아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뭐예요? 와이프비 갚아주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게 못 견뎌가지고 뭐 이혼하고. 그러면 원래는 갚아야 될 돈이 이혼했다 그래서 안 갚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싫어서 그냥 그 여자가 싫어서 이혼한 거면 그냥 깔끔하게 말아야지. 아들까지 데려나와가지고 뭐 되게 나왔죠, 그죠? 자,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아무 말 안 하고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자식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죠. 그죠? 따라서 요 병이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병은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 해지하지 않은 행위, 이거죠.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지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신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능력에서 117조가 나와요. 자, 전에 저번 주도 했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대리인에게는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대리행위 하자 해가지고 116조가 나오고 원칙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판례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예외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를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예외 원칙을 혼동해서 문제를 푸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뭘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거죠? 원칙을 확실하게 기억하자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대리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대리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 하자 유무는 누굴 가지고 따지냐면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누가 의사결정하니까요? 대리인이 하니까요.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다시 말하면 통정어의 표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이것이 긴지 아닌지는 뭐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또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자, 이중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근데 여기서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교재는 판례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하는 과정에서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다. 다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공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계약 때문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효과에 관한 문제죠. 따라서 공박한지 안 한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도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착오에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그 계약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 여부는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고요. 따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전부예요. 근데 이게 자꾸 틀리는 이유는 알면서도 설마 알면서도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겨집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 때는 그걸 논리적 판단할 시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박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 효과가 나오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1.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기속되고요.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요. 이번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건 누구죠?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의사결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 뭐이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제가 의사무능력자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죠.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할 때 갑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 그죠? 왜요? 요 매매 계약은 누가요? 을이 하는 거고 의사결정도 누가요? 을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은 의사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꾸 이 사람을 정신병자, 유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유아나 정신병자는 숙고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나 정신병자에게는 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 언제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런 취지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5절에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이 대리인이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데, 을이 또다시 한 번 더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근데 이 병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이 복자가요, 다시에 다시 복자 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복구하는데 할 때 복.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이 한자는 똑같아요. 부자를 읽지만 복자를 씁니다. 그죠? 부활할 때 다시자입니다. 다시.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선임하면 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법률 용어가 좀 웃기죠. 그죠? 자, 아무튼 복대리인이냐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예를 안 들면 이거를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이란 놈이 미성년자인데 술 좀 먹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을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죠. 이 친권자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 이 갑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누가요? 친권자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게 됐냐면 갑,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 병과 같은 사람이 뭐가 돼요?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떠오르는 거 없나요? 요새 지금 최순실 씨는 깜빵 들어가 있고 정유라 씨도 보니까 체포영장 발부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최순실 씨의 변호사도 이경재 맞죠? 정유라의 변호사도 이경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이경재가 복대리인 아닐까요? 어머니가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딸을 대리하니까 복대리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정유라는 이미 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 누가 선임했다고 했겠어요? 정유라가 직접 선임했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복대리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참 보면은 저는 아주 꼴보기 싫은데 안타깝죠. 뭐가 안타깝냐면 온 가족이 다 뭐예요? 깜빵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애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온몸에다 문신하고, 그죠? 애도 뽕뽕 났고, 그죠? 좀 이상한 애 같아, 아무튼. 근데 좀 신기한 게 그 친구, 그 여자가, 그 애가 아시안 게임 때 말 타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그죠? 진짜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가짜는 아니겠죠? 뭐 그것도 뭐 최순실이 또 어떻게 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런 거라며요. 이 마장 마술은 전 세계적으로 선수가 몇 명 안 된대요. 뭐 영국 뭐 왕자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좀만 해도 상 받는다 그러긴 하던데,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복대리인. 자, 그럼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은 의이 나와 있는데, 의는 말씀드렸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했다.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3번은 병을 선임했다 그래서 의뢰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오히려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의뢰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얘는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란 말 속에서 복대리인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돼요? 수권행위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든 임의대리인이 선임했든 복대리인은 예외 없이 항상 뭐가 돼요? 임의대리인이 된다. 까지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이 나옵니다. 자, 병은 항상 임의대리인이에요. 그렇지만 을은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을이 임의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를 사라고 대리권을 주는데 우리 가기 싫다고 귀찮다고 대충 다른 사람 대신 보낼 수 있다면 누가 피해를 보죠? 갑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뭐하지 못해요? 선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뭘 들고 있는 거죠? 친권자 법정대리인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선임을 못하느냐? 아니다. 갑 본인이 승낙하면 가능하고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우리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내라. 본인이 뭐 했어요? 승낙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하게 됐다면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선임을 한 경우에는요. 선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는 바람에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임에 과실이 있다면 을은 본인에게 뭘 져요? 책임을 지고요. 선임만 잘하면 안 돼요.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을의 갑에게 손을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이나 감독에 과실이 있어야지만 본인에게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한테 연락해서 나 가기 싫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내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고 본인이 병을 뭐 했어요? 지명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따라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을은 갑에게 뭘 안 지냐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이런 걸 해줘야죠.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는 해줘야 돼요. 또 만약에 병에게 문제가 있다면 을은 병을 뭐예요? 잘라야 되겠죠. 해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뭘 지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는데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뭘 부담해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 때문이라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을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 후견인은 복임권이 있는데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이제는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무과실 책임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죠.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끝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는데 다만 책임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다. 유의하실 것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볼까요?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을이 갑에게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가요? 아니면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이요? 일단 을은 친권자니까 법정들이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명백히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래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넘기시면은 이런 내용이 238페이지 중간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 238페이지 하단에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복대리인도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짓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고요. 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4번 복대리권의 소멸에서 나와 있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6절에서 무권대리가 나오네요. 요 무권대리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근데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보통 2문제씩 내요. 근데 우리는 뭐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민법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 문제 자체가 기본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렵다 보니까 몇 가지 지엽적인 판례들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물론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집 것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느냐 요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을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을 만나가지고 갑 앞에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만약에 대리인이라 현명하지 않고 마치 자신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는 아닌 거죠. 무권 대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항상 핫한 부분은 뭐냐면 요거죠. 현명을 해야지만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는 아니죠. 무권 대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교재 그래서 서론 보시면 서설 한번 읽어볼게요. 무권 대리 행위라 하면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 즉 대리행위에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이게 뭐냐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으나 이런 말이에요.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죠?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또 큰 틀을 완성을 해야 돼요. 이 무권대리가요. 다시 둘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둘 다 무권대리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최소한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표현대리는 일단 예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 책임을 지느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뭐죠? 표현대리라고 하고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교재는 이제 원칙이 무엇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나오는데 이걸 시작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